네, 지금부터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른 시각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 부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구조적 분석, 또 객체 지향 분석, AGIL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직 이제 여러분들 객체 지향 분석이나 AR 방법에 대한 내용은 본격적으로 학습이 되지 않았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뒤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런 분야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그런 조사와 그 다음에 학습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정보기술 부서의 역할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프트웨어 공학이 과연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IEEE라고 하는 국제적인 전기 전자 엔지니어들의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E가 3개라고 해서 트리플 E라고 하는 거예요. IEEE. 이 전기통신연합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용, 유지 보수, 그리고 파기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 계획된 일정 안에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죠. 이 계획된 일정을 잘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또는 시스템을 개발을 못하는 그런 고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고객은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그 개발된 개발품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기간이 지연되거나 늦춰진다고 했을 때는 그런 고객의 어떤 사업 계획에 차질을 주게 됩니다. 또 원래 당초에 설계할 때, 즉 이런 고객의 어떤 다양한 기능적인 요구, 또 성능적인 요구 이런 그것을 적절히 분석을 해서 이게 개발할 때 개발할 수 있다, 타당하다라는 분석까지 맞춰놓고 이런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품질이 좋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고객에게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까지 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공학에 의해서 품질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적은 비용을 들여서 예정됐던 기간 안에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을 할 땐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이 4가지 그 어떤 계층 구조를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죠. 그래서 가장 탑다운 방식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도구, 툴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이 개발을 하는데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되겠죠.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할 방법론. 그전에는 단순한 한 가지 방법을 적용을 했지만 요즘은 아주 복합적이죠. 서비스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가 기업이나 고객이 그전에는 제품 하나만 출시하면 됐다고 하면 지금은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아니면 고객의 어떤 만족도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유용과 무용의 그런 제품, 서비스를 같이 통합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한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론의 장점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어떤 프로세스 또는 프로시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방법론 안에는 여러분 뒤에서 학습하신 바와 같이 이제 방법,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 즉 어떤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룰, 규칙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따라서 순서대로 정해진 틀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죠. 이렇게 좀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면 이제 처리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의 품질을 꼭 평가를 해야 돼요. 이 품질이 하이 퀄리티, 고품질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도구라고 하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자동화시키는 것을 말하죠. 케이스라고 하는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케이스 같은 툴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도구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뭐 MS 프로젝트 같은 이런 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잘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한 메소드를 제공을 해주죠.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가 구축되는데, 하나는 프로세스 중심이에요. 자료가, 데이터가 어떻게 변환되고, 즉 입력에서 처리하고 출력까지 나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자료의 데이터의 변환 과정과 그 데이터가 처리되는 그 과정을 강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이 프로세스 중심의 개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중심의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즉 데이터 중심이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하게 되는 그 데이터를 먼저 정의를 내려서 그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다음에 그 데이터의 그 자료 구조를 정의를 하고요. 이 규정된 자료 구조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고안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것뿐이지 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점을 자료에게 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사용하는 이런 쿼리 중심, SQL 이런 프로그램 방식이 바로 자료 중심의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방법론이 있죠. 객체를 캡슐화하고 이 캡슐화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프로세스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그 작은 조각의 정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작은 조각에 사용된 코드를 재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프로그래밍 개발하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세스 중심의 방법론과 자료 중심의 방법론의 장점을 서로 묶어서 하는 건데, 요즘 같은 그 아주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이제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그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단말기들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편한 그런 컴팩트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 객체 지향 방법론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구 요소죠. 이 프로세스 또는 프로시저, 절차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의 이름, 뭐 태스크일 수도 있고 잡일 수도 있죠. 태스크 네임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작업의 내용, 어떤 결과물, 출력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처리 절차,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이 태스크와 태스크, 잡과 잡 사이에 워킹 플로우를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스펙과 그 다음에 개발 방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방법들,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 프로세스가 정의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품질이라고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SE,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계층구조상 이 품질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네 가지 기준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원했던 것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개발이 끝난 후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유지 보수성이에요. 그리고 무결성, 즉 오류 없이 처음에 개발한 그것대로 쭉 일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그리고 사용성이라는 것은 쉽게 사용하기 쉬우냐, 관리하기 쉬우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느냐? 아주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논리적이어야 돼요. 즉,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는 코드를 작성할 때만 눈에 보이고 대부분은 하드웨어 시스템 안에 탑재돼서 걔가 돌아가기 때문에 형상이나 어떤 물리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이걸 논리성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또 개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되거나 생산되지 않고 짜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짜여진다. 이렇게 해서 개발성을 얘기한 거고요. 비마모성은 쓰다가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랜 기간 사용해도 마모되지 않는다, 닳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유연성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유형성은 이제 앞에 논리성하고는 배치되는 의미냐? 아닙니다. 유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는 문서로 이렇게 또는 코딩을 하면서 시각적으로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성을 갖죠. 개발이 되면 통상적으로 임대되거나 판매됩니다. 그리고 경고성. 일부만 수정해도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은 모형은 이런 절차를 따르죠. 사실은 이게 구조적인 어떤 분석 방법에서만 이런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에서도 이런 절차는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다른 방법론에서는 특정한 구간을 좀 더 특정한 구간,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이 현재 보이는 이런 스티키한 SDLC 모형에서는 어떤 고객의 피드백이 제일 마지막 단계 또는 테스트 단계에서 도달해야지만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개발 특성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중에 어떤 단계에서 고객의 피드백을 더 빈번히, 더 자주 이렇게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차이도 이제 우리 개발 방법론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상 어떻게 해요?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사항을 드러내도록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환경은 어떻고, 내부 환경은 어떻고, 외부 환경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내부 환경 중에서는 그걸 유지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조직이나 개인이 있느냐,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시장에 출시했을 때 과연 이게 경제성을 갖고 있느냐,
경제성 없으면 고개 같아 이거 만들어봐야 소용없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분석 단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경제적 타당성, 뭐 절차적 운영의 타당성, 뭐 이런 타당성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요? 분석 보고서를 쓰죠. 써서 자기 팀끼리 회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발하는 개발사의 최고 경영자에게 그걸 보고하고 그 보고해서 그런 사항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 분석 단계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해서 하기로 하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해서 그것을 구상을 하죠. 그게 이제 설계 단계예요. 그래서 기본 설계를 하고 즉 그냥 뼈를 만들고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살을 채우는 그런 상세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구상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게 이런 거 하려고 대충 알려주고서 필요한 부품이나 아니면 재료나 이런 단가들을 산정하는 단계예요. 실제로 우리가 몇 대를 만들 것이다 아니면 몇 카피를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게 낮춰지거나 올라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면 코딩을 하는 거고 하드웨어면 이제 부품을 가지고 뭐예요? 구현하는 거죠.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완료가 됐어요. 프로그램으로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장치로 완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죠. 시험을 하죠. 그래서 시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또 기능 분석, 성능 분석, 그 다음에 어떤 신뢰성 분석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세 가지를 주로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버그나 아니면 오류 같은 것들을 여기서 발견하고 찾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소위 에이징이라고 해서 1000번에서 나타나는 오류가 있고 10,000번에서 나타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부 규정상 1000번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 하면 그러면 1001번째 사용하는 환경부터는 오류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사용자에게 인수인계 시키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하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은 저희가 보장하겠습니다라는 보증기간을 두는 거죠. 이런 SDLC 모델의 그 장점은 시스템 개발의 각 단계가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한 단계가 완전히 완벽하다고 인정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승인을 얻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한 거고요. 단점은 이제 충분한 분석을 기반으로 개발이 통상적으로 진행되지만 또 시급해서 시간이 촉박하거나 뭐 아니면 이 참여하는 맨파워의 수준이 떨어져서 개발이 분석 자체가 좀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분석을 가지고 설계되면 그 설계도 잘 됐을 리가 없죠. 분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설계가 나오기가 쉬워요.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면 테스트 단계나 유지보수 단계에서 문제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뒷단계에서 발견됐을 경우에 그것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어떤 규모나 아니면 개발 기간이 짧다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그냥 좀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장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수년 걸려서 개발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처음으로 되돌려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비용이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어떤 문책, 책임 같은 것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거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통상 이 구현 전 단계에서 40에서 50% 정도가 소요돼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비용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비용의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을 100으로 잡았을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유지보수 단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요구사항 분석이나 설계가 잘 돼 있으면 구현과 테스트는 대부분 문제없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어마하게 많이 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의 처리 구조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죠. 입력이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화이트 박스든 블랙 박스든 이 안에 박스를 통과하면서 처리된 결과가 나와요. 그럼 화이트 박스는 거기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근데 블랙 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블랙 박스를 통과하는 경우에 그 출력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피드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드백이라는 요소가 더 붙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원활하게 잘 구현되고 동작하고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제어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여기에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그 환경에서는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처리기가 처리하고 그 처리된 결과를 출력으로 내놔요. 그럼 이 출력 결과에 대한 만족 여부를 우리가 평가하죠. 그죠? 자,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 하드웨어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한 개발을 할 때 참여되는 인력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팀이 있고 그 팀을 구성하는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PM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팀 안에 또는 이 프로젝트 관리자가 주로 시스템 관리자의 역할을 같이 합니다. 또 시스템 분석가로서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별도로 시스템 분석가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받습니다. 분석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문을 받죠. 그리고 이제 안에는 프로그래머와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전문가들을 팀원으로 구축을 해서 전체적인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팀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이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거나 하면 혼자 이걸 다 해야 돼요. 혼자 다 한다는 것은 아주 경험이 풍부하게 쌓일 때까지는 오류나 아니면 어때요? 실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자,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개발 방법으로 퍼포스 모형, 퍼포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SDLC 모형을 할 때 이 그림을 나타냈었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시험하고 사용한다.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시험, 유지보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는 시스템이 갖춰야 할 기능이 무언가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전체적인 스코프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그런 업무들도 여기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처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분석 또는 처리 대상이 무엇냐라는 거죠. 처리 대상이 무엇냐, 어떤 업무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합니다. 그러면 설계하는데 이 설계 단계에서는 앞에 분석 단계에서 결과물이 나오죠. 분석 보고서. 그것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현하기로 했어요. 분석해서 하기로 하면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하고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위험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따른 최적의 대안을 찾는 그런 과정이죠.
자,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구현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계한 문서가 설계도나 이런 것들로 도면 형식으로 대부분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직접 코딩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이제 좀 더 앞에 단계보다는 많은 인력이나 사람들,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시험하는 단계인데 이제 각 모듈별로도 테스트, 모듈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이 모듈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통합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스템과 같이 껴서 들어가는 부분이면 시스템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잘 문제가 없었어요. 급여 시스템, 뭐 인사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외부에 어느 통합 정보 제공해 주는 시스템, 뭐 이런 시스템들이 같이 하나로 해서 한 덩어리로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에게 넘겨서 인수 테스트를 합니다. 인수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유지보수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 현업에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폭포수용 모델은 그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이 있죠. 장점이라는 것은 일단 전체 과정의 이해가 쉽고 한 단계가 끝나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문서나 산출물 관리가 매 단계에서 항상 나오고 그것을 관리하기가 쉽다. 현재도 이게 역사가 가장 오래된 방법론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사이트가 되게 많죠. 그래서 아주 심플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개발에는 아직도 이 폭포수용 모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점은 병행 작업이 안 되죠. 한 단계가 끝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두 개의 단계를 병행해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피드백이 참 어렵고 그 다음에 최종 단계, 테스트 단계 같은 데서 어떤 중요한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폭포수용 모델을 적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복잡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변경 가능성이 적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 폭포수 모형이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규모나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규모도 작고 난이도도 높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때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PM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단계가 끝나고 나서 각각의 단계마다 산출물이 나오잖아요. 그 산출물을 정확하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모형이 있어요. 이 프로토타입 모형은 앞에서 나온 요구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그 다음에 계략 설계, 그 계략 설계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그 시제품에 대한 시연을 통해서 요구 사항이나 이런 평가 사항 같은 것을 다시 받아서 이제 어떻게 돼요? 계략 설계에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계략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버전의 시제품을 만들고 또 다시 고객에게 평가를 받고 이런 것이 2, 3, 4의 단계가 반복돼서 수행되는 그런 개발 모형이 프로토타입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개발 모델은
고객이 요구하는 주요 기능을 시제품 형식으로 완벽한 구현은 아니고 중요한 것들을 이런 프로토타입으로 구현을 해서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고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자 중심의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죠. 고객이 처음에는 미숙했다가 이거 몇 번 하면요 아주 노련해져요. 프로토타입을 통해 고객과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 투입이 돼야 돼요. 고객은 처음에는 잘 모르고, 고객도 스타일이 많잖아요. 고객이 뻣뻣한 사람, 유연한 사람, 유쾌한 사람, 불쾌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상황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조절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여기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퍽포스 모형과 프로토타입 모형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흐름도로 플로우 차트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똑같이 프로젝트 스타트하고 나면 퍽포스 모형은 일단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나 조사를 하죠. 그래서 플래닝 단계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분석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하고 개발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프로토타입 모델은 똑같이 타당성 검토나 플래닝 하고 나서 요구사항 1차 분석을 하죠. 요구사항 분석을 해서 이 요구사항을 근거로 해서 시제품을 만듭니다. 근데 이 시제품 만들고 보여주는 동안 고객이 이제 조금 자료도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어떤 요구사항들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추가로 나온 요구사항을 이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1차 시제품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죠. 그죠? 그 바뀐 내용을 바탕으로 또 두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평가를 받아서 고객이 만족하는지 또는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수용해요. 그래서 개선사항이 또 발생하면 또다시 그 요구사항 바뀐 것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 전체 시스템은 아닌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만든다면 이렇게 대충 이제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개발 구현합니다. 개발 구현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테스트하고 납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평가받는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반복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플래닝은 타당성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즉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주요 요구사항을 청취해서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이거 하기로 했으면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하죠. 이건 어떤 기능으로 빼야 되고, 이건 어떤 기능이 있는 게 낫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명세화합니다. 명세화해서 고객 요구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고 했죠. 시제품이라는 걸 만들어서 고객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음 단계에서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반영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기서 만들죠. 만들고 나면 이제 그걸 고객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1차 평가를 받으면서 고객이 생각했던 사항들이 만족스럽게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우리가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도 다른 개발 보니까 좀 바꿨으면 하는 개선사항 같은 것이 생기면 이제 이전 단계의 프로토타입 개선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전체적인 주요 기능이나 고객이 관심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여기서 완성을 시켜요. 개발 구현하죠. 그래서 프로토타입 자체가 고객이 하는 중점 요구사항은 기능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구현하면서 부수적인 기능들을 여기서 구현하게 됩니다. 이때 테스트와 코드 검증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듈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저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즉 그래서 통합 테스트와 시스템 테스트, 인스 테스트 같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앞에서 이제 모듈 테스트가 끝났죠. 자, 이와 같은 프로토타입 모형의 특징은, 장점은 일단 개발 초기에 미리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막연했던 것을 아주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수정 보완할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고, 분석이나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가 동참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만족도를 확실히 높일 수는 있겠죠. 이제 단점으로는 어떤 이례적인 프로젝트나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이런 프로토타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고객은 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몰라요. 그냥 막 던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제품에 적용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해봐야지 알거든요. 그래서 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까지 논리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프로토타입을 중심으로 반복 진행하는 동안 문서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관리가 잘못되면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